플랜트 패러독스. 식물의 치명적인 역습이다. 식물이 동물을 공격한다. 건드리 박사에 이어서 렉틴이 인체 정거장에 도킹하면, 이 치명적인 독소가 도킹하면, 나는 앞서 WGA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것이 셀리악병의 원인이며 인슐린 호르몬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WGA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WGA, 북반구에서 미리 주식으로 선택된 이유는 WGA, 소맥배아 응집소, 휘점 어글루티닌이라는 이 체중 증가에 책임이 있는 밀 속의 유난히 작은 렉틴, 이 독소가 똥배를, 밀가루 똥배를 만든다. 이런 독소가 있다는 건데요. 셀리악병을 만든다. 이것이 밀 속에 우리가 영양가가 있다고 하는 그 배아 속에 이런 것이 있다. 놀라울 일인데요. 이제 인슐린의 활동과 WGA가 인슐린을 모사할 때 인슐린을 모방해서 가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당이 장으로부터 혈류로 들어가면 췌장이 혈류에 인슐린을 분비한다. 이후에 인슐린은 세 가지 주요한 장소인 지방세포, 근육세포, 뉴런, 신경세포로 이동한다. 인슐린의 주된 업무는 이 세 가지 세포에 포도당이 진입하고 연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췌장이 망가지면 이 인슐린이 역할을 못해서 당뇨의 심각한 질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인슐린은 지방세포막의 도킹 포트에 접촉해서 지방세포에게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하라고 말하는 스위치를 켠다. 인슐린은 이 일을 마치면 도킹 포트에서 분리되고 더 이상의 당이 세포로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인슐린은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연료로 사용되도록 한다. 세 번째로, 뉴런에서 포도당이 신경세포막을 통과하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 뉴런에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다. 이제 우리는 인슐린 저항이 대뇌와 신경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을 제3당뇨라고 부른다. 자, 췌장이 약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크게 세 가지: 지방을 태울 수 없고, 근육세포에 영양이 들어가지 않고, 신경도 이렇게 해를 당한다. 배설물 안의 미생물이 장 건강을 회복시킨다. 요거는 다른 단락으로 배설물 안의 미생물에 대해서, 살찐 쥐의 배설물을 마른 쥐에게 먹이면 마른 쥐는 뚱뚱해진다. 그 반대로 역시 가능해진다. 마른 쥐의 똥은 뚱뚱한 쥐를 마르게 한다. 장내 유기체들이 당신이 마를지 뚱뚱해질지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는 뚱뚱한 사람의 배설물을 마른 쥐에게 투여하면 마른 쥐들이 살찐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과 지방의 형태로 비료를 주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 1930년대에 심한 우울증으로 시설에 수용된 환자들에게 완화제, 배변을 쉽게 하는 약, 다시 말해서 설사하게 하는 약을 주어서 장을 청소하게 한 뒤에
행복한 사람들의 배설물을 투여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상되는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1970년대 조지아 의과대학의 학생이었던 시절에 새롭게 개발된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에게 클로스트리디움 뒷비실 대장염이 발생했다. 나는 이 심각한 장내 감염을 건강한 의과대학교 학생들의 배설물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치료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우리는 항생제가 이 환자들의 장을 휘저 놓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배설물 안의 미생물이 장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것도 말이다. 이렇게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 밝혀진 것은 설사를 하게 하더라도 유해한 균들을 몰아내고 좋은 건강한 학생들의 배설물을 환자에게 투여했다. 배설물을 캡슐로 하든지 제품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미생물을 복구시키면 몸은 건강해진다. 놀라운 사실이죠. 인슐린이 도킹포트에 접촉해서 정보를 내보내면 지방세포, 근육세포, 뉴런은 호르몬에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후에 인슐린 호르몬은 도킹포트에서 빠져나와 다른 호르몬이 접속할 준비를 갖춘다. 그런데 렉틴이 인슐린을 모사해 세포벽에 있는 도킹포트에 대신 접속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렉틴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막는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비행기를 타고 긴 여행을 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당신이 탄 비행기가 들어가야 할 터미널 제트웨이에 다른 비행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비행기가 움직일 때까지 당신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다. 당신의 정보를 넘겨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할까? 렉틴이 제트웨이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적절한 메시지 전달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이제 WGA 렉틴이 각 유형의 인슐린 수용체 도킹포트에 접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무섭네요. 이 곡물질 안에 있는 배아에 WGA라는 렉틴이 이렇게 모방을 해서 인슐린 모방을 해서 이 신경 전달에 교란이 일으켜지면 마치 간첩이 방송국을 장악을 해서 전 국가를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세포벽의 경우에 WGA는 계속해서 세포들에게 떠다니는 어떤 당으로든 지방을 만들라고 가르친다. 8,000년 전에 살고 있었다면 당신은 빈약한 열량으로부터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화합물을 가진 식물을 최고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두 번째, 근육세포에 접합한 WGA는 영원히 인슐린 수용처에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 경우 WGA는 진짜 인슐린이 도킹포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다. 다른 비행기가 도착 출구 앞에 버티고 있으면 당신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로 근육이 포도당을 얻을 수가 없다. 대신에 근육은 WGA가 끊임없이 포도당을 집어넣는 지방세포를 기다리게 된다. 곡물과 콩이 출현하기 전 인류가 훨씬 더 근육질이었다는 이야기는 놀랍지 않은가? 고대 이집트의 브리스코화와 조각상들을 보라. 사람들은 마르고 근육이 없다. 인슐린 모사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다. 우리가 렉틴을 더 많이 먹을수록 근육 속의 인슐린 수용체는
렉틴으로 가득해지고 근육은 더 많이 사라진다. 세 번째, WGA를 비롯한 렉틴들은 뉴런의 인슐린 수용체에 달라붙어 그곳에서도 당의 출입을 막는다. 당이 뉴런에 이르지 못하면서 배고픈 대뇌는 더 많은 열량을 요구한다. 즉 항상 배고픈 인간이 된다. 겨울이 왔을 때 살아남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인류의 초기 생존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계속되면 더 많은 렉틴이 대뇌와 신경의 인슐린 수용체에 달라붙어 대뇌 세포와 말초 신경의 사멸을 유발한다. 그 결과로 치매, 파킨슨병, 말초 신경증이 생긴다. 이 곡물 속에 있는 렉틴이 호르몬 교란을 하게 되어지면 차라리 흰쌀, 흰밀로 글루텐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위험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영양이 누적되면 근육량이 저하되고 굶주린 대뇌와 신경세포, 내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치매가 온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결과 최근에 렉틴이 장에서부터 미주신경을 따라 올라가 대뇌에 이르며 뇌의 교환센터인 중뇌의 흡기질에 저장될 수 있으며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의 대규모 연구는 1960년, 70년대에 미주신경세포 절제술,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적으로 미주신경을 절제하는 수술,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같은 나이의 통제 집단에 비해 파킨슨병을 일으킬 확률이 40% 낮은 이유를 설명을 한다. 미주신경 자체가 잘라졌으니까 렉틴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렉틴은 쉽게 대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큰 해를 입히지 못한다. 이는 파킨슨병이 더 많은 식물을 소비하는, 그래서 더 많은 렉틴을 소비하는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더 흔한 이유도 설명을 해준다. 기억하라. 식물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다. 세상에서 성가신 동물을 없애는 것이다. 그 반갑지 않은 동물에는 당신도 포함이 된다. 당신도 사라져야 될 식물의 적이다. 이런 뜻이죠. 요약하면 고대의 음식이 귀했을 때는 곡물과 콩에 있는 렉틴을 소비해서 체중을 늘리는 것이 큰 혜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같은 결과가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망가뜨리는 작용을 한다. 이제 렉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다음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 환자들이 곡물과 콩으로 빠진 살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염증 지표가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다. 기억하라. LPS와 렉틴이 침략군같이 행동하면서 TLR은 신체가 공격받고 있으니 전시 상태에 돌입하라고 알리게 한다. 전쟁하는 동안에 군대가 적과 싸우게 하려면 그들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전투원에게 식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자, 백혈구와 면역 시스템은 군대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근육은 집에 있는 민간인에 해당한다. 근육과 대뇌가 인슐린과
렙틴의 영향에 저항하게 함으로써 열량은 근육과 대뇌로부터 멀리 이동해 전선에 있는 백혈구에게 연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전쟁이 진행 중이라면 당신의 신체는 전쟁을 대비해서 더 많은 열량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 때문에 곡물과 콩으로부터 더 많은 렉틴을 섭취할수록 당신은 더 배고픔을 느낀다. 이것이 요점이다. 자꾸만 먹고 먹으면서 살찌게 만드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저축을 하라고 하는 몸의 신호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핵심은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과체중이기 때문에 인슐린과 렙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쟁을 위해서 열량을 아끼기 때문에 과체중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건데. 그렇죠? 렉틴과 LPS가 신체에 들어오지 않아 몸이 전시가 아니라고 감지하면 식량을 아끼거나 더 많은 식량을 원함으로써 열량을 저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체중 감소는 전쟁 종료의 부수적인 효과다. 50년 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과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날씬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결국은 지방은 살이 찌는 것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독소는 전쟁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전쟁 때는 살이 쪄야 된다. 양식을 저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방에서의 치열한 전투. 배 주변에 지방이 저장되는 사과형 지방 패턴은 위험하지만 엉덩이에 지방이 저장되는 배형 패턴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런 발견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지방이 장에 저장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비유로 돌아가 보자. 군대는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는 군대가 렉틴이나 LPS와 전투를 벌이는 전선 근처에 있어야 한다. 그럼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장내 벽이다. 렉틴과 LPS가 국경을 뚫는 장이다. 지방에게는 죄가 없다. 지방은 배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신호이다. 심장외과 의사인 나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위해서 환자의 배를 열었을 때 심장 표면의 동맥을 감싸고 있는 많은 양의 지방을 발견하곤 했다. 그 지방은 정말로 두껍고 단단하며 마른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발견된다. 지방이 많으면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급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은 동맥 안에서 벌어진다. 내가 관상동맥 우회수를 실시하는 것은 당신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싸움에서 져버리면 관상동맥 수술할 수밖에 없다. 여러 연구가 동맥 주위의 지방이 혈관 내 질환 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과다한 지방이 발견되는 곳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장내 지방은 장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슬프게도 그 전쟁이 잠복한 테러 조직과 마찬가지로 심장과 대뇌로 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런 지방의 무서운 것을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